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번에 있었던 9월 모의고사 해설을 손글씨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손글씨는 선생님이 학원에 3층에다가 비치해 둘 거고요. 그 옆에서 못 받은 사람은 3층 교무실로 와서 받아가세요. 네, 이번 우선 9월 모의고사는 솔직히 여기 보면은 등급컷 보면은 92, 엄매도 87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수업했던 그 어부사지사 다음에 어부사지사가 나오게 된 작품의 근거가 됐던 어부단가가 여기 지금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분제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이번에 수능에 법지문 나올 것 같고요. 얼마나 그 비문학이 과학기술이 어려운 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조금 9월 달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 한번 쫙 해설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1번부터 3번을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풀었던 독서 이론 중에서 제일 문제가 쉬웠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 우선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대한 답의 근거가 1문단에 있었어요. 보니까 답이 1번.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고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반영된다. 이렇게 그럼 헷갈리는 사람은 하살표를 그어요. 왜냐면 이걸 뭐 이렇게 바꿔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보기 보니까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의 영향을 얘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이 얘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1번 답의 근거는 이렇게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없는 건 아니죠.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어려움 정도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뭐 오래 눈동자가 머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따르면요.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 따르면 독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게 판단한다라는 거는요. 근거가 볼 수 없는 게 여기 보면 독자는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고 그 단어, 중요 또는 생소한 단어에서 눈동자를 오래 멈추는 고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봤을 때 친숙한 단어라기보다는 생소할 때 더 오래 멈추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생소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 다음에 5번.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의 근거는 여기 있잖아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 횟수, 도약의 길이,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향 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답의 근거도 이 문단에 있는데 모든 시험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독서 이론 이번에 건 쉽게 나와서 딱딱 찾을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읽기 과정 기록한 건데 A에서 E를 분석한 것 중에서 잘못된 거를 찾으래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쪽 부분에서 보면요. 봐봐요.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대. 그리고 또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을 진행 방향대로 읽어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읽을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됐어? 다시 앞으로 가서 읽는다 이 소리죠. 그리고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고정 횟수가 많아. 그리고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다시 거꾸로 갈 수 있으니까 다르게 나타난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도 짧아졌대. 여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4번 보세요. 그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면서 읽었대. 자,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를 읽을 때보다 집중한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 시간이 더 길겠죠. 그리고 고정 횟수는 또 어떻게 돼요? 더 집중해서 많이 읽겠죠.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4번. 특히 여기에서 또 이쪽에 밑에도 보면은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어. 그럼 어떻게 돼?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고정 횟수 줄어들어.
고정시간 줄어들어. 그리고 도약은 여러 번 해.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는 주제랑 관련 없는 단어니까 생소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 고정시간이 더 길고 고정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요 내용을 옆에 정리해놨어. 읽기 능력이 발달해. 그럼 어떻게 돼?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잖아. 어려운 내용도. 고정 횟수는 줄어들어. 고정 시간도 줄어들어. 도약은 뭐야? 점프해서 가는 거는 더 많아져서 더 빨리 읽는 거잖아. 이거랑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읽는 게 고정 시간이 짧아지거나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읽기 능력이 향상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는다. 그리고 다양한 글을 읽어서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읽기 능력이 발달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단어가 많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목적에 따라서 딱딱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4에서 5 문제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9번 먼저 풀 것 같아요. 왜냐하면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거예요?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는 건데 나중에 이게 다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바로 안 보이니까 1번이니까 1번 먼저 보자. 전락시키는 기제래. 전락이라고 하면은 우선 떨어뜨린다는 떨어질 낙자의 한자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굴러서 전락시킨다, 그러니까 굴러서 떨어뜨린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를 해석하자면 그래도 내가 한자를 모른다고 쳐도 이 문맥상 보니까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이라는 걸로 가치를 떨어뜨린대. 그런 걸로 봤을 때 맞바꾸는 거랑 떨어뜨리는 거는 의미가 다르지. 그래서 답이 1번. 그 다음에 가문단 읽고 나서 여기 5번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해볼게요. 자,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해서 보면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여기 전락 다시 나왔네.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뒤에 것도 끌고 와야지. 현대사의 모순과 부조리를 숨겼다고 지적했대. 자,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했대요.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도 역시 표준화됐어. 그리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봤대.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바꾸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려는 거를 동일성이라고 하고 하나의 가치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것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했대. 그리고 예술은 이런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된다고 봤대.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래. 이 아도르노한테 있어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해. 자,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의 부조리를 경험하게 하는 매겨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아도르노는 신베르크 음악 사례예요. 신베르크 음악 같은 전위예술. 전위예술이라는 거는 조금 기존의 걸 벗어난 아방가르드, 똑같은 말. 전위예술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대.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신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한테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것은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래. 자, 그래서 아도르노한테 있어서 예술은 사회적 산물,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참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대. 이 아도르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어떤 기존의 예술과 다른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대요. 자, 우선 여기를 볼 때, 자, 5번.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보세요.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는 아니죠. 모두 이게 뭐예요? 지금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은요. 모두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로 동일화됐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랑 이제 개인의 정체성이 상품화돼서 똑같아 동질적으로 됐다는 거니까 여기서 보는 거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이나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이 똑같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립적이라는 게 아니고 똑같다는 거지. 대중예술도 그렇고 개인의 정체성도 그렇고 모두 그냥 획일화됐어. 똑같아졌어. 자, 그 다음에 2번.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만 아니라 감상 능력도 표준화, 획일화. 맞네. 그 다음에 3번. 자본주의의 교환가치 체계에 종속됐어. 그쵸? 그 다음에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해. 안 좋게 보잖아, 이 대중예술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숨겨. 그치? 그 다음에 문화산업의 이윤 극다화 과정에서 개인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또 상실시켜. 한마디로 획일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문단 보겠습니다. 여기 나문단의 내용은요. 가문단은 이론이고 나문단은 비판이야. 그에 대한.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대. 오케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나봐. 예술의 자율성. 그 다음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서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래.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한대요. 오케이.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 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떨어진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대.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대. 그러니까 예술가의 주관을 표현한 어떤 미메시스라는 거래. 자, 그럼 미메시스가 뭐야? 했더니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주관적 관념을 재현하는 것. 내가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유는 즉이라는 말은 앞뒤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주체의 관념은 감각될 수 없는 거고 재현한다는 거는 감각 가능한 걸로 바꾼다는 거잖아. 이걸 의미한대. 다시 말해서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그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대. 예술가의 주관을 재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대. 그 다음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재 사회의 부조리라는 거에만 국한시켰어. 그래서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걸로만 한정한대. 그러니까 정형적인 건 아니고 비정형적인 거에만 한정한대.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는 거지.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켜. 즉 그 자신은 아도르노는 동일화의 폭력을 싫어해. 근데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는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해. 예를 들면 실수로 찍혀서 작가의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실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예를 든 신베르크의 이 불협화음적인 음악 말고도 대중예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자본의 논리에 올라탄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가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활동지 1분인데 틀린 거. 우선 그래 화제 당연하지. 아도르노 예술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 계속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C. 가는 나와 달리 화제에 관련된 개념. 그래 동일성, 비동일성, 미메시스 개념 준 거 알겠는데
개념의 변화 과정을 언제 줬어? 이게 어디서 변했고 어쩐 식으로 변해서 나아갔다 몇 년도엔 어땠고 뭐 이런 거 내용 없었잖아요. 그래서 변화 과정 없어요. 그리고 또 팁을 알려주자면 변화 과정이 나오면요, 뭐 60년대 어땠고 70년대 어땠고 80년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던가 또는 고대, 중대, 뭐 중세, 현대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야겠죠. 근데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했다. D를 한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다른 이의 견해 인용한 거 여기 베냐민 거 있잖아. 베냐민의 견해를 인용해서 논지를 강화했지. 어떤 논지를 강화했냐? 어쨌든 전이 예술에서 너무 똑같은 걸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도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이거는 구조 내용인 거죠. 가에서 소개한 이론을 나에서는 그거에 대한 한계, 조금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이론을 치료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어떤 거였냐? 기억을 보니까 기억을 보니까 안 보여. 기억 어딨어? 너무 컬러풀하네. 자,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아도르노 미학에서는 그 예술가의 주관을 표현하는 게 부정되고 있어 라고 나와 있어. 그랬을 때 볼 때 답 5번 봐봐.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 강조돼서 주관이 가려진다. 요건 앞에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가의 아도르노 관점을 바탕으로 해야 해. 가를 이해하고서 이제 니은에 대해서 반박하래. 니은이 뭔가 하고 봤어요. 니은. 전이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어. 아도르노가 봤을 때 요거. 자, 다시 니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말 할 때 우선 니은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봤어. 전이 예술의 관점에서는 관점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얘는 전이 예술이라는 거는 비동일성 자체야. 그리고 동일화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관점은 동일성을 거부하는 속성이 전이 예술의 본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요거를 볼 때 뭔가 모순되잖아. 봐봐.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이 예술의 본질인 거 알겠어. 근데 전이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거야. 왜냐면 전이 예술 자체가 비동일성이니까 이 사람은 동일성을 거부하면서 거부하는 속성이 전이 예술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전이 예술을 추구하는 거는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거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 그 다음 8번.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감상한 거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요거에 3점짜리 문제인데 왜냐하면 요 답의 근거를 앞에 선생님 표시해놓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봐봐. A.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작품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작품은 자화상이래. 그래서 기괴한 얼굴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냥 대량 복사되어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은 시골에 그냥 서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건데, 봐봐.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영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여기까지 맞아. 근데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돼? 아니, 우선 이 그림 자체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표시해놓은데 아도르노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를 높게 했대. 그랬을 때는 지금 뭐야?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도르노 이 A의 관점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안 좋게 보겠지. 그래서 답이 3번. 됐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이거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투스 거 했었거든요, 해설. 그 유류분제도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는 훨씬 지문도 짧고 계산 문제도 훨씬 간단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보니까 이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한번 봤더니 요런 유류분은 어떻게 유류분이 보장되는 범위,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전에 어쩌고 저쩌고
재산. 오케이. 미리 읽고 봐야지. 자, 시작할게. 자, 사유제도 하에서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그치? 그러나 기부와 같이 없던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산취득자 사이에 취득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거지. 아빠가 아들들한테 재산을 주는데 첫째 아들한테 몰빵을 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번복할 수 있는 거지. 잘못됐다 해서 법원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상 처분자가 사망을 해야지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지. 그 다음에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자, 무상처분자랑 피상속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돌아가신 분, 그치?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아들들한테 이전되는 거지. 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을 말한대. 자, 만약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야. 그럼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2분의 1만 보장되는 거야. 반만. 자녀가 한 명이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다가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서 산정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무슨 이익일까? 당연히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렇잖아. 돈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벌이면서까지 난리를 치겠죠. 이거 뒤에 문제 나와서 일부러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을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대. 왜냐? 미리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될 상속 금액이 10억이야. 근데 5억 사업한다고 빌려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이니까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는 거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됐는데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건 아니야. 만약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예술작품 같은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지.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돼? 돈으로 반환해야 한대.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돈으로 반환할 수 있어. 자,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야. 그럼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했더니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만약에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어. 만약에 엄청나게 비싼 예술작품이야.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거기 일부분밖에 안 되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무상처분된 물가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어떤 시가로 삼아야 되는지. 자, 이거 관련돼서 뒤에 문제 나왔죠.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하죠. 볼게요.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 다만 무상취득자가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재산이 올랐어. 그러면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뭐야? 그 당시 받을 때는 10억짜리였는데 나중에 노력을 해서 그걸 100억으로 키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노력을 인정해줘서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대산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상승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오케이.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상승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따 계산 문제 할 때 선생님이 미리 써놨는데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냐 이걸로 구별해야 돼요. 자, 10번 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 답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에 한정되지 어떻게 일부예요? 여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해당 이익에서 이미 받은 건 우선 뺀다는 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거. 자, 4번 보세요.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주객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왜냐? 원래는 물건이 원칙이야. 근데 돈으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니까. 자, 나머지 근거 다 꼼꼼히 써놨고요.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였죠? 여기.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대. 왜? 이유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 상속인이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계산 문제. 이거 할만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보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봐봐. 갑이 재산으로 A하고 B 물건 있어. 그 외에 없대.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무상으로 줬는데 6개월 후 사망했어. 근데 여기 이 병은 자녀야. 그리고 이 A 물건만 을한테 준 건데 A 물건은 시가가 을이 A 물건을 소유했을 때는 300이었는데 사망했을 때 700으로 늘었대.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100이래. 오케이. 요걸 근거로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봐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어. 자, 아까 그랬죠. 노력으로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무상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노력을 보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상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보니까 무상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300이잖아. 300에다가 100 B 더해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반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200이 나와. 그 다음에 B의 가치는 빼. 왜냐? B는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100이 나왔고 물건에 대한 지분은 전체 700 중에서 100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계산도 여기 꼼꼼히 써놨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5페이지 6페이지. 자, 여기까지 비문학하고 한번 끊을게요. 자, 기술 지문이고요. 이것도 14번, 15번, 16번, 17번. 자, 17번 먼저 풀자.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찾으래. 이거 틀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A 한번 볼게요.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대. 여기서 넘는 항목을 고려한다는 거는 어떤 시가 범위 기준을 어떤 걸 고려한다는 거잖아. 그 항목을 고려하는 거잖아. 기준이 있게 고려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기준이 있는 걸 찾아봐. 1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라는 자정을 넘었대. 기준이 있잖아. 애들이 5번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봐봐.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넘쳐서 당황했대. 어떤 애가 선생님 냄비 크기 기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냄비에서 물이 넘쳤다는 거니까 액체가 가득 찬 게 찰랑찰랑한 게 밖으로 이렇게 넘친 거잖아.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있다고 한다면 기준을 봤을 땐 자정이 더 뚜렷한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죠. 그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서 화면에 보여준대.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가 있고 적합도가 있대.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데, 자, 인덱스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서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대. 여기 안에 그 인덱스 안에 오케이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 그리고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빈도수까지도 저장된대.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도 함께 이 인덱스에 기록이 된대. 자,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대.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 A에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래.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에 균등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무조건 반띵을 한다는 거니까 이따 계산 문제 할 때 한번 볼 거야. 즉 A 값이 4야. 근데 두 링크를 통해서 다른 웹페이지에 연결이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씩.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다가 댐핑인자를 곱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눠진 거에다가도 댐핑인자 또 곱한다 이 소리지.
자, 그럼 댐핑 인자가 뭐냐?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바로 댐핑 인자래. 자, 이거를 선생님이 옆에 나타내 봤어. 댐핑 인자는 1에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동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이거 자체가. 얘는 1 미만의 값을 가져. 1에서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1 미만의 값을 가져. 그래서 내가 여기다 1을 쓴 거지. 1 미만의 값. 그 다음에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돼. 만약에 20%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댐핑 인자는 100%에서 뺀 80% 0.8이고 두 웹페이지로부터 받을 때니까 곱하기 2해서 1.6이 되는 거지. 그리고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래. 오케이.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 자,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새로 만들고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가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데 자, 적합도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 수, 웹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정해지고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그 다음에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다른 웹페이지 평균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대. 그러니까 이쪽 부분 관련해서 딱 봐도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은 중요도,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막 합산해서 화면에 나타나는 웹페이지 순서 정한대. 자, 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가장 적절한 거. 자,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 뭐야? 비율이 높아.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댐핑 인자도 커지는 거지. 이 댐핑 인자 자체가 이동하는 비율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특히 뭐 14번에 1번 같은 거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후 작성된다. 여기 내 선생님이 써놨잖아. 14-1, 14-2 여기 아닌 근거 다 보세요. 미리 작성해 놓는다고 되어 있고 여기 2, 3, 4, 5도 다 써 있습니다. 2번 빼고. 자, 5번의 기억은 중요도고 니은은 적합도야. 그 다음에 이걸 고려해서 검색 엔진에서 웹페이지의 순서를 높일 거래. 자, 여기 나올 것 같다고 했지. 요 부분 요거 내가 옆에다 볼게. 자, 답 5번 봐봐.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르지 않는 주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높여야 되니까.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르지 않는 생소한 주제야. 그리고 간략하게 글자 수 적게 써야 돼. 그리고 주제랑 관련된 단어 빈도 검색도 높아야 돼. 여기 봤을 때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르지 않는다는 거는 뭐야?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다는 거. 요거랑 밀접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검색어 많이 나오는 것도 뭐예요? 해당 검색어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글자 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적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답이 5번.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볼게. 요거 3점짜리인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댐핑 인자 또 곱해줘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 우선 다른 페이지로 갈 때 나눠준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자, 5번 내가 한번 해볼게. 3번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우선 보기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냐면 댐핑 인자가 0.5야. 반띵해줘야 돼. 그리고 D와 E의 중요도는 16이야. 그래서 16 써놨어. 자, E 한번 해볼게. E에서 C로에 링크가 추가된대. 오케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 원래 16이 있었는데 다른 페이지로 갈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8 하면서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 8 한 다음에 보니까 여기 C의 중요도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보니까 8에서 그냥 하면 안 돼. 댐핑 인자 0.5 곱해. 그럼 얼마야? 4. 그 다음에 여기 B로 갈 때는 C랑 조금 달라. 왜냐면 이게 8이 간 다음에 8 다음에 얘는 보니까 옆으로 화살표가 두 개로 나와서 찢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8을 또 나눠서 4, 4씩 나눠야 돼. 그리고 이 4의 반이 얼마야? 반 0.5를 하면 또 2지. 근데 여기 그럼 또 2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얘는 한 번 더 나눠줘서 2에서 2분의 1을 한 번 더 해줘야 돼. 0.5.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4가 돼가지고 중요도가 5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그냥 깨끗하게 링크가 추가되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8에서 2분의 1 해서 4가 그냥 그대로 간다고. 근데 이 1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는 거잖아. 보면 옆으로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8이 그대로 가면 안 되고 2분의 1을 이미 곱해서 4로 갔어. 그다음에 4에서 찢어져 가지고 또 가는 거니까 얘는 4에다가 또 2분의 1 곱해서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버려. 근데 내가 볼 땐 그렇게 계산 문제 치고는 어렵지 않은데. 자, 그다음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졌대.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졌대. 오케이. 하나 없어졌어. 그러면은 B에서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고 물었지. 아, 우선 깨끗하게 좀 하고 해볼게. 깨끗하게. 자, 여기까지. 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졌어. 그럼 얘 X. 그 다음에 B와 C의 중요도를 보자. 오케이. 16에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8이 그냥 가면 안 되고 8에서 반띵을 해서 4가 갑니다. 오케이. B에서 A로의 링크, B에서 A로의 링크 끊어서 B와 C의 중요도 볼게. B는 16에서 얘는 우선 한 번 가네. 이쪽으로 위로 한 번 가네. 중요도 8이야. 근데 C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C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옆으로 가잖아. 이거 링크 추가되는 거 말고 보면.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가 8인데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니까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0.2분의 1 곱해서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도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3번.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어서 이제 18번 고전 3문부터 쭉 나아가 보겠습니다.